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전 재산을 들고 야반 도주했습니다. 마을은 발칵 뒤집혔고 가문은 풍비박산 났습니다. 사람들은 침을 뱉으며 욕했습니다. 저런 천하에 죽일 년이 어디 있느냐고 말이죠. 분노로 칼을 갈던 남편은 1년 만에 아내를 찾아냅니다. 마침내 복수의 순간. 하지만 아내의 얼굴을 확인한 남편은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양반가의 명예를 버리고 도둑이 되길 선택한 여인, 그녀가 그날 밤 보따리에 싸서 도망친 것은 마지막 돌이었습니다. 조선시대 가문과 체면이 목숨보다 귀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양반이라는 신분은 단순한 계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족쇄였고 무게였으며 때로는 저주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평범해 보이던 양반가에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집안의 살림을 도맡아 하던 참한 며느리가 어느 날 밤 집안의 재물을 몽땅 챙겨 자취를 감춘 것입니다. 단순히 패물 몇 점이 아니었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던 금비녀, 은가락지, 시어머니가 목숨처럼 아끼던 비단 보자기에 쌓인 은자, 곡간의 쌀과 곡식, 그리고 집안의 꾸준히를 도맡던 노비 한 명까지 함께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 시댁 식구들은 경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지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더니 도둑놈을 며느리로 들였구나. 하지만 여러분, 이 사건 뒤에는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한 여인의 피눈물 나는 사연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왜 도둑이라는 낙인을 감수하고 어둠 속으로 숨어들어야 했을까요? 우리는 그날 밤의 진실과 그 이후에 벌어진 기막힌 이야기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은 경상도 어느 시골 자락의 김씨 가문입니다. 이 집은 겉보기엔 번듯한 기와집이었습니다. 대문에는 아직도 선조의 벼슬을 기록한 정려가 걸려 있었고 사랑채 벽에는 명필가가 쓴 빛바랜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집 앞을 지날 때면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고 문중 행사가 있을 때면 이 집안이 상석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속은 이미 텅 빈 강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조선 후기 삼정의 문란과 흉작이 겹치면서 수많은 양반가가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지요. 세금은 해마다 늘어나는데 농사는 흉년이 계속되었습니다. 소작인들은 빚을 갚지 못해 도망쳤고 논밭은 황무지로 변해갔습니다. 빚쟁이들이 문 앞에서 고함을 치고 하인들은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집안의 가장인 김영감은 병석에 누워있으면서도 여전히 양반의 품위를 찾았습니다. 며느리야. 김영감의 목소리는 가래가 끓어 흐릿했지만 여전히 위엄을 잃지 않으려 애쓰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내일은 문중 어른들이 오시는 날이다. 제상에 올릴 배는 가장 크고 좋은 놈으로 준비했느냐? 대추와 밤도 빠짐없이 갖추어야 하고 술은 3년 묵은 약주로 준비하거라. 우리 김씨 가문의 채통이 달린 일이다. 네, 아버님. 걱정 마옵소서. 며느리 수경은 고개를 숙여 대답했지만 그녀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곡간에 남은 쌀이라곤 겨우 며칠 분뿐이었고 그마저도 빚쟁이들에게 내주어야 할 형편이었기 때문입니다. 3년 묵은 약주라니요. 집안에는 탁주 한 병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배도 대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가을 추수 때 거둔 것이라곤 한 섬도 되지 않았고 그나마도 이미 빚을 갚느라 바닥이 났습니다. 하지만 양반가라는 자부심 때문에 밖으로는 가난을 티낼 수도 없었습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잔치와 제사에는 빚을 내서라도 화려하게 차려야 했습니다. 우리 김씨 가문이 몇백 년을 내려온 양반 명문가인데 제사상이 초라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는 없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더 냉정했습니다.
그녀는 비록 가난해도 양반의 자존심만은 절대 꺾을 수 없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수경아, 너가 친정에서 가지고 온 비단옷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전당포에 맡기면 쌀 한 가마니는 살 수 있을 게다. 그렇게라도 해서 내일 제사상만큼은 제대로 차려야 한다. 어머님, 수경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비단옷은 친정 어머니가 시집갈 때 눈물로 지어주신 옷이었습니다. 이것만큼은 너가 힘들 때 힘이 되어줄 거다라며 손에 쥐어주시던 어머니의 손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 모든 경제적 압박은 고스란히 며느리 수경의 어깨 위로 쏟아졌습니다. 수경은 밤마다 등잔불 아래에서 바느질을 했습니다. 양반집 규수들의 주문을 받아 버선을 짓고 댕기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밤새 바늘을 놀리면 한 달에 쌀 서말 값은 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쌀 한 톨까지 아끼라고 엄명을 내리면서도 본인의 비단옷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이 오면 융숭하게 대접해야 했고 마을 잔치에는 빠지지 않고 참석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가난해도 양반이다. 양반은 굶어 죽어도 체면을 지켜야 한다. 수경은 점점 말라갔습니다. 볼은 꺼졌고 눈가에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습니다. 15에 시집와서 이제 25이 되었지만 그녀는 35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수경에게 고향 친정집의 소식이 도착합니다. 인편으로 전해진 편지 한 장. 그 종이는 빳빳하지 못하고 물에 젖었다 말라 쭈글쭈글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 자국이었습니다. 수경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글씨는 흐릿했고 먹물이 번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글을 아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마을의 훈장 어른께 부탁해 쓰신 것이겠지요. 딸아, 애미다. 내 아비는 벌써 보름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식은땀만 흘리고 있구나. 의원을 부르고 싶지만 돈이 없어 약 한 첩 지어주지 못하고 있다. 내 아비는 하루 종일 너 이름만 부른단다. 수경이가 보고 싶다. 수경이 얼굴 한 번만 더 보고 죽었으면 하시면서 말이다. 동생들은 산에 가서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다 배가 퉁퉁 부어올랐다. 둘째는 탈이 나서 사흘째 앓고 있고 막내는 너무 배가 고파 밤마다 운단다. 어제는 이웃집 박서방네를 찾아갔다. 쌀 한 대만이라도 구워달라고 사정했지. 하지만 그 집도 형편이 어려워 문전박대를 당하고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에 보니 그 집 막내 아들이 마당에 거적으로 덮여 있더구나. 굶어 죽었다는구나. 수경아, 이 애미도 이제 더 이상 버틸 기운이 없다. 내 아비가 가시면 나도 따라가야겠다. 그러니 이 편지가 우리 모녀의 마지막 인사가 될지도 모르겠구나. 다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죽기 전에 네 얼굴 한 번만 보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도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구나. 너가 시댁일이 바쁜 것을 내가 아는데 어찌 올 수 있겠느냐. 수경아, 부디 시댁에서 잘 지내거라. 너가 시집 가던 날 했던 말 기억하느냐? 효도는 백행의 근본이니 시부모를 친부모처럼 섬기고 남편을 하늘처럼 섬기거라. 그 말을 지켜라. 비록 친정 식구가 다 죽더라도 너만큼은 시댁에서 잘 살아야 한다. 그것이 이 애미의 마지막 유언이다. 건강하여라, 내 딸아.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수경은 편지를 쥔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 동생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것, 어머니가 절망에 빠져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수경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느냐? 친정에서 소식이 왔사옵니다. 아버님께서 위독하시다 하옵니다. 단 하루만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친정을 간다는 말이냐? 모레가 추석이다. 문중 어른들이 모두 오시는데 며느리가 없으면 어찌하란 말이냐? 그리고 네 친정이 어려운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으냐? 너가 시집 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이제는 이 집이 너의 집이다. 친정 생각은 접어라. 하오나 어머님. 됐다.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내일은 제사 준비를 해야 하고 모레는 추석이다. 너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친정 타령이냐? 친정은 너의 오라비가 돌볼 것이다. 오라버니는 작년에 역병으로 세상을 떠났사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일 아니냐? 사람 일은 하늘의 뜻이다. 너가 간들 무엇이 달라지겠느냐? 수경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 수경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먹물이 번진 글자들, 울며 쓴 듯한 흔적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수경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가을밤은 쌀쌀했고 하늘에는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수경은 하늘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저는 며느리입니까? 아니면 딸입니까? 저는 이 집안 사람입니까? 아니면 저 집안 사람입니까? 답은 없었습니다. 차가운 바람만이 그녀의 뺨을 스쳤을 뿐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제사가 끝났습니다. 수경은 마치 꼭두각시처럼 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음식을 장만하고 손님을 맞이하고 설거지를 하고 다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수경은 다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달이 없는 금은밤이었습니다. 하늘은 먹물을 쏟아부은 듯 검었고 별들만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경은 우물가에 앉아 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비치는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야윈 얼굴, 움푹 꺼진 눈, 생기 없는 입술. 이 모습이 나란 말인가? 수경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수경은 마음속으로 긴 독백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시집 올 때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수경아, 여자의 일생은 삼종지도라 했다. 어려서는 부모를 따르고 시집 가서는 남편을 따르고 늙어서는 자식을 따른다. 너가 이제 시집을 가니 이 집은 더 이상 너의 집이 아니다. 시댁이 너의 집이다.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셨지요. 하지만 수경아, 그 말을 평생 지키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에 친정을 품고 살아라. 아무리 시집살이가 힘들어도 친정은 너가 기대런덕이 되어줄 것이다. 저는 그 말을 믿고 10년을 살았습니다. 이 집에서 며느리로, 아내로, 집안의 기둥으로 살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모질게 꾸짖으셔도 참았습니다. 시누이들이 구박을 해도 웃으며 넘겼습니다. 남편이 무심하게 대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내 정성이 통하겠지. 언젠가는 이 집안 사람들도 나를 진짜 식구로 받아들이겠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집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일손일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중을 들고 집안일을 하고 문중 행사를 챙기는 일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프면 누구 하나 약 한 첩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울면 누구 하나 등을 토닥여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슬프면 누구 하나 위로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을 안 하면 모두가 저를 구박했습니다. 며느리 주제에 게으름을 피우느냐? 이 집안에 먹여 살려주는 것도 모르고 은혜를 모르는 년. 어머니,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이 집안의 며느리가 아니라 하인이었습니다. 아니, 하인만도 못했습니다. 하인은 품삯이라도 받는데 저는 그것조차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머니. 그런 제게 이제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친정이 굶어 죽어가는데 시댁의 체면을 지키라고 하십니까? 아버지가 죽어가시는데 문중 제사를 준비하라고 하십니까? 동생들이 소나무 껍질을 먹는데 저는 여기서 비단옷을 다려야 합니까? 어머니,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며느리이기 전에 저는 딸입니다. 제가 아내이기 전에 저는 동생들의 언니입니다. 제가 이 집안 사람이기 전에 저는 사람입니다. 사람에게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핏줄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만약 제가 참는다면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제가 여기 남는다면 저는 제 부모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저는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차라리 죄인이 되겠습니다. 법을 어기는 죄인, 도둑이라 불리는 죄인, 배신자라 손가락질 받는 죄인. 그렇게 되더라도 저는 제 부모님을 살리겠습니다. 제 양심을 지키겠습니다. 제 인간다움을 지키겠습니다. 어머니, 용서하십시오. 불효녀를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저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 밤이 밝았습니다. 마을의 개들도 짖지 않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수경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남편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얼마나 절망하고 있는지. 수경은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버선을 신고 치맛자락을 추스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은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수경은 숨을 멈추고 남편을 돌아보았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수경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달은 구름에 가려 있었고 어둠이 사방을 덮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향한 곳은 시어머니의 방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깊은 코 고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수경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문지돌이가 삐걱거렸지만 시어머니는 깨지 않았습니다. 수경은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어 장롱을 찾았습니다. 장롱문을 열자 오래된 장롱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 안에는 시어머니가 평생 모은 폐물들이 있었습니다. 금비녀, 은가락지, 옥놀이개, 산호 목걸이. 모두 대대로 내려온 것들이었습니다. 수경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나는 지금 도둑질을 하고 있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수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폐물들을 보자기에 싸서 품에 안았습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곳간이었습니다. 곳간에는 문중의 비상금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은자 주머니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문중에 큰일이 생기면 쓸 돈이라며 깊숙이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수경은 그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적어도 은자 100냥은 되어 보였습니다.
이것이면 친정의 빚을 갚고 약을 사고 쌀을 살 수 있다. 수경은 주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곡식 창고로 향했습니다. 창고에는 겨우 쌀 2가마니가 남아 있었습니다. 수경은 그중 1가마니를 지게에 지었습니다. 그때 마당 구석에서 작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아씨, 부엌대기 노비인 15살 소녀 순이었습니다. 수경은 얼어붙었습니다. 들켰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아씨, 이 밤중에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순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두려움, 그리고 묘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경은 한참을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서 순이의 얼굴이 창백하게 보였습니다. 그 얼굴에는 굶주림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움푹 꺼진 볼, 핏기 없는 입술, 가느다란 팔. 순이는 이 집에 온 지 3년째였습니다. 부모가 빚을 갚지 못해 팔려온 아이였습니다. 처음 왔을 때만 해도 통통하고 발랄한 아이였는데 이제는 앙상한 뼈만 남았습니다. 수경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결심한 듯 순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순이야, 너는 이 집에서 행복하냐? 순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었을 뿐입니다. 너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이 집이 점점 기울고 있는 것을 너도 알지? 곧 이 집도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 너는 다른 집에 팔려가게 될 것이다. 아마도 더 나쁜 곳으로. 순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순이야, 나와 함께 가겠느냐?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나는 지금 이 집을 떠난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너도 함께 간다면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해주마. 너를 사람답게 살게 해주마. 순이는 수경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비장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 끝에 선 인간의 마지막 용기였습니다. 하지만 아씨, 그것은 도둑질이다. 나는 지금 이 집의 재산을 훔치고 있다. 너까지 데려간다면 너도 공범이 된다. 잡히면 우리 둘 다 곤장을 맞고 귀양을 갈 것이다. 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데려가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나는 혼자 가지 않을 것이다. 너도 함께 가자. 우리 함께 새로운 삶을 살자. 순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 망설임은 길지 않았습니다. 아씨,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수경은 순이를 꽉 껴안았습니다. 두 여인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고맙다, 순이야. 내가 꼭 너를 지켜주마. 두 사람은 서둘러 짐을 꾸렸습니다. 수경이 모은 폐물과 은자, 쌀 1가마니, 그리고 옷가지 몇 벌. 순이도 자신의 누더기 옷가지를 작은 보따리에 쌌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이제 가자. 두 여인은 보따리를 짊어지고 어둠이 짙게 깔린 뒷문을 통해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뒷문을 나서는 순간 수경은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10년을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웃음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수경은 나지막이 중얼거리고는 순이의 손을 잡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은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가시덤불이 옷을 찢었고 돌부리에 발이 채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마을을 벗어나야 했습니다. 밤새도록 걷고 또 걸었습니다. 발에는 피가 났고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경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 멀리 마을이 보였습니다. 이제 곧 그 집에서는 난리가 날 것입니다. 조금만 더 가자, 순이야. 네, 아씨. 두 사람은 다시 산속 깊이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씨 가문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른 것은 시어머니였습니다. 도둑이야. 도둑이 들었다. 시어머니는 장롱이 열린 것을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평생 모은 패물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금비녀도 은가락지도 옥놀이개도 모두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누가 감히? 온 집안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남편도 급히 달려왔고 시아버지도 병든 몸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곳간을 확인하니 더욱 참담했습니다. 문중에 비상금이 든 은자 주머니가 사라졌습니다. 쌀 한 가마니도 없어졌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그때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아씨가 안 보입니다. 뭐라고? 남편은 급히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수경의 옷까지도 신발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순이도 없습니다. 부엌 안악이 소리쳤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며느리가 도둑질을 하고 도망쳤다. 시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충격으로 기절한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이럴 수가. 10년을 키우고 먹여 살렸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는구나. 도둑년. 배은망덕한 년. 남편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아내였습니다. 비록 애정이 깊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성실하고 참하다고 믿었던 아내였습니다. 어째서 아무 말도 없이. 남편은 허탈하게 주저앉았습니다. 마을에는 금방 소문이 퍼졌습니다. 김씨댁 며느리가 집안 재산을 몽땅 훔쳐 달아났다더라. 세상에 그렇게 참하던 며느리가. 사람은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는 법이지. 결국 도둑놈이었던 거야. 10년 동안 때를 기다린 거지. 손가락질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씨 가문도 이제 끝이로군. 도둑 며느리를 둔 집안이라니 조상님들이 무덤에서 통곡하실 일이야. 하지만 김씨 가문은 관아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병상에서 신음했습니다. 안 된다. 이 일이 밖으로 알려지면 우리 가문은 완전히 망신당한다. 도둑 며느리를 둔 집안이라는 오명을 어찌 감당하겠느냐. 절대 관아에 알려서는 안 된다. 하지만 아버님, 그렇다면 그 도둑년을 그냥 놔두란 말씀이십니까? 남편이 분개하며 물었습니다. 너가 직접 찾아라,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찾거든 우리 집안의 재산을 되찾아오너라. 하지만 그 일을 밖으로 알려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남편은 그날부터 아내를 찾아 나섰습니다.